자, 2025년 제13회 행정사 1차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해커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민법을 공부하고 있는 박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수고하셨어요. 짧게는 뭐 한 서너 달, 길게는 1년 동안의 이 시험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매달리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모르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몰아붙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시험이 끝나고 났으니까 한동안은 여러분 스스로를 조금은 더 사랑해주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우리 이미 올해 시험을 보셨던 분 말고 내년 14회 시험을 위해서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분들 무조건 전부 다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말고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있었던 13회 민법 시험 간단한 총평과 더불어서 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여기선 총평만 드리고요. 이 해설은요, 지금 말로 하는 해설뿐만 아니라 제가 이미 저희 우리 해커스에 이제 해설지죠. 해설지 벌써 다 작성을 해서 올려놨고요. 여러분들이 좀 자주 가시는 여러 커뮤니티, 뭐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데도 쫙 뿌려놨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 시험 어떻나요? 총평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시험 어떻나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았나요? 그렇죠. 좀 쉬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거예요. 우리 1차 세 과목이 있습니다. 자, 민법과 행정법과 행정학 세 과목이 있는데요. 이 세 과목이 항상 비슷하고 똑같은 난이도로 출제는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과목이 좀 쉬워지면 어느 과목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상관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해는요, 자, 행정법은 좀 평이했고 민법은 좀 쉬운 편이었고 행정학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아무리 좀 편안한 과목이었다 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최근에 좀 트렌드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각 부분별로 어떤 파트에서 몇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에서 서론 부분, 그리고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그리고 권리의 변동, 제일 중요한 파트죠. 목적, 의사표시, 대리, 그리고 무효 취소, 그리고 부관, 그리고 기간의 계산 문제, 언제나처럼 한 문제 나왔고요. 소멸시효도 소멸시효 요건의 한 문제, 중단의 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나왔어요. 크게 차이가 많이는 없어요. 자, 민법 서론에서 신의 측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법원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신의 측에 최근에선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자, 권리의 주체에서는요, 자연인 한 문제, 법인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올해는 한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리고 권리의 변동도요. 목적, 의사표시, 대리가 보통 122, 221 이렇게 총 5문제가 좀 많이 반복이 되거든요. 좀 요 안에서 5문제가 서로 좀 주고 나눠서 주고 먹고 이런 걸 해요. 올해는 자, 의사표시에서 2문제, 대리에서 2문제가 나왔네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틀, 기존의 기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없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별로 어떻게 출제했나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거 처음 좀 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객관 시험을요 크게 이렇게 유형을 나눕니다. 단순 나열형, 사례형, 사례 박스형, 정지문 형. 자, 요 네 가지인데요. 자, 여러분이요 시험을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요 시험 출제위원이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민법을 출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문제에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법학 과목에서 한정을 했을 때요. 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자, 우리 시험 중에서도요, 무슨 론으로 끝나는 게 있고요. 자, 무슨 법으로 끝나는 게 있죠. 그쵸? 법도요, 사회과학입니다. 자, 어떠한 사실관계가 있으면 이 사실관계를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전부 다 달라요. 그 눈을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론이라 그래요. 자, 이론이 전부 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그 결론을 뭐라고 부르죠?
판례와 조문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대법원 판례와 조문으로 문제가 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어렵게 내고 싶어도요, 그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객관식에선 유형화 자격을 통해서 이 유형을 통해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사례형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최근 들어서 박스형 문제, 다른 산업인력공단 실질 시험 중에서 박스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례형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박스형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 박스형이란 것도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합하면 막 지금 25문제 넘지 않습니까? 사례 박스형이란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게 가장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리고 정지문형이 많아지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책에는요, 올바른 얘기, 맞는 얘기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달달달달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눈에 다 익혔는데 실제로 출제된 지문이 틀린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그게 눈에 확 보이죠. 하지만 옳은 곳을 찾으시오. 그러면 하나의 지문 혹은 두 개의 지문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요 세 가지가 난이도를 조절하는 부분. 나열형은 뭐죠, 여러분? 단순하게. 자,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은 없죠. 자, 죄송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런 식의 문제이죠. 판례 또는 조문의 결론만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다. 자, 11회와 12회를 보시면요, 우리가 작년에 좀 어렵다, 혹은 작년에 시간이 좀 모자랐다, 혹은 좀 까다롭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 나열형은 좀 적고요. 단순 나열형 중에서도요, 우리가 한 줄짜리 아주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 자, 한 줄 반 이상 되는 조금은 긴 지문이 단순 나열형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사례형은 세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다섯 문제 거의 최고로 나왔어요. 여섯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박스형이 네 문제가 나왔고요. 이 박스형이 사례형과 네 문제가 다 박스형으로 겹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당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런 문제 빼고 단순 나열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난이도 높은 문제 있죠. 그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제외하고는 답 고르는 것에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 즉 60점 이상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합격에는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게 작년의 평가였어요. 물론 민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셨지만요.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에 이런 말이 많았어요. 더 이상 기출만 뺑뺑이 돌려서는 안 된다. 올해는 기출만 뺑뺑이 돌려서는 뭔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좀 많았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자, 올해는요. 어머나 이게 뭐야. 자, 사례형 문제가 확 줄었어요. 박스형 문제도 줄었습니다. 심지어 박스 사례형으로 딱 한 문제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열형이었어요. 여기 정지문이 8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산업인력공단 출제 시험이 거의 이제 정지문이 반 50%가 가는 지금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올해는 그래서 대부분 다 나열형 문제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직해 순으로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제가 난이도를 상, 중, 하로 나눈다면, 자, 11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이했습니다. 평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평이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보통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 가능한 중짜리 난이도다. 그러면 이게 많이 팍 튀지도 않고 아주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이런 게 좀, 차이가 좀 안 나는 경우. 자, 12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자, 쉬운 문제는 또 많이 쉬웠어요. 편차가 컸죠. 네, 편차가 큰 요런 시험이었어요. 자, 이런 시험일수록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만,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모르는 문제를 과감하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부 다 챙겨 가셨다면 합격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자, 올해는 어땠냐면요. 여기라면 낮은, 하 부분이 조금 많았어요. 그렇다고 상이 없었냐? 분명히 상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상하게 좀 약간 요런 문제를 내요. 1번 문제에서 굉장히 수험생을 당황시키는 문제가 1번이죠.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1번 혹은 2번에 이거 뭐지? 자, 우리 시험도 딱 그랬습니다. 저 1번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자, 1번에서 나왔던 게 판례를 묻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는 아마 교과서 같은 데에 수록이 안 돼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관습법에 관련된 관습법의 아주 지엽적인 판례예요. 근데 그 판례가 워낙 유명한 것이라서 우리 행정사를 공부하면서 다른 시험까지 같이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눈에 굉장히 익었던 판례일 겁니다만, 자, 처음 민법 공부를 행정사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린가 좀 했어요. 굉장히 당황하셨을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아예 틀리라고 낸 문제였으니까, 자, 이 문제를 과감하게 객관식 연습을 많이 하셨다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다음 문제 풀으셨다면 그 문제 빼고 전부 다 맞추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쉬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는 점수가 안 나왔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자, 그것은 이제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회까지 올해 시험을 보고 제가 느낀 간단한 내용을 보면요. 자, 먼저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자, 기출과 똑같은 지문 여러분들 뭐 3년치, 5년치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전 회차 정확히 다 보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제가 거의 매년 다른 산업인력공단 타 시험 기출문제 해설 다 달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올해도 일주일 전까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곤 했었거든요. 제가 민법 1차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자, 앞으로도 그런 건 계속 할 텐데 다른 시험도 계속 걔가 분석을 계속 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옛날 4회, 2회 요게 나왔던 지문도 똑같은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기출을 메인 기본으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하실 때 기출을 그냥 쓱 한번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출 지문이 왜 이렇게 출제됐고 결론이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그 법리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신다면 거기서 조금씩 변형되고 파생되는 여러 지문까지 전부 다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자, 첫 번째 기출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 리딩 판례와 조문 중요성입니다. 조문과 리딩 판례 위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거나 아니면 복잡한 사실관계에 따른 어떤 판례 있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를 되게 어렵게 써가면서 이해를 하면 좋죠. 이해는 당연히 될 거예요. 그쵸?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 위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요. 결국에는 반복이다. 자, 반복 회독이에요. 자, 이번에 반복 회독 자료를 좀 제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해커스에서 양기백 교수님의 자료 등등 있죠. 자, 이런 것을 제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자료를 막 보지 않고 이것 보고 저것 보지 않고 하나만 계속 보신 분들 있죠. 회독을 계속 나가신 분들은 진짜 어렵지 않게 보세요. 짧은 시간 동안이다 하더라도요. 자, 공부는 결국에 반복하고 회독해야 된다. 저도 뭐 강의는 1차 강의는 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가 이 반복 회독할 자료를 여러분께 좀 공개를 해드렸거든요. 그거 보신 분들 좀 많더라고요. 자, 올해는 제가 1차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자, 기본 강의 끝나면서 바로 회독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회독 자료를 보고 정지문 정리된 회독 자료, 박스 정리된 자료를 보시면서 그것만 시험 전까지 보면 합격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자, 1번에서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는요. 우리가 민법 서론 파트, 즉 우리 법원과 또 신의칙 요 파트 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작년에는 우리 신의칙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는 법원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이런 자료 혹시 이걸 보신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여기저기 너무 많이 뿌려놔가지고 혹시 보신 분들이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법원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을 자, 굉장히 길게 판례 전문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로 보셔야 됩니다. 자, 관습법이란 게 뭐예요? 관행이 일단 존재하고 그 관행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쓰면서 나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 확실이 있고요. 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질 것. 이게 관습법의 요건이죠. 그러면 민법 제106조 사실인 관습과의 차이는 뭘까요? 자,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 기준에 불과하죠. 자, 보도록 하죠. 자, 자, 여기에 판례들이 나왔어요. 이 판례들이 나왔는데 제가 1번은요.
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런지 볼게요. 미등기 부호가 건물의 취득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관습법이라고 해서 관습법의 인정례. 이거 말고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거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첫째, 명인방법. 둘째, 분묘기지권.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넷째, 또 있어요. 동산, 양도담보 등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물권이라는 권리가 있죠.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반드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물권이란 건 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채권과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물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혹은 관습법에 따라 이게 인정된 예를 한번 본 거예요. 그러면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은 법정지상권이 있네? 해서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관습법으로 인정 안 되는 거잖아요. 인정 안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 얘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있나요? 여기 사도통행권, 온천권, 그리고 소유권 중에서 처분권을 제한하고 있는 특수한 종류의 소유권 등등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근데 물권 파트에서 나오는 구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판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혹시 처음 봤던 질문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기셨어야 됩니다. 보시면요. 자,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이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권이 기본인데 여기에서 지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하기 위한 등기가 없이 민법 제 186조거든요. 이것도 민법에서 물권법 파트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무효등기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준하는 어떤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다라고는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 표를 암기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명인방법, 분묘기지권, 법정 관습법상 법정지사권, 또 동산 양도담보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관습법이 인정 안 돼. 요걸 기억을 하셨다면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쵸? 아무것도 인정 안 됐으니까 볼까요? 자, 사실인 관습. 사실인 관습은 법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아니죠. 자,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자, 3번 지문 같은 것도요. 이거는 우리가 분묘기지권을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판례이기는 하지만 남 분묘기지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나오면 좀 그래요. 자, 이건 시효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득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취득시효라는 개념이란 것은 소유의 의사로 타인의 토지를 내가 점유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면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벌써부터 어렵죠. 벌써부터 어렵습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관습법상의 어떤 지사권 유사한 물권이거든요. 이걸 취득할 수가 있다고요. 시효 취득을요. 그때 우리 최신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때부터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개별적인 판례를 혹시 알고 있으셨다면 맞으셨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쉽게 고르질 못하셨을 겁니다. 2020년 1년 판례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인 거죠. 자, 4번 관습법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된다. 여러분, 관습법 요거는 잘 맞추셨을 겁니다. 관습법은 법원입니다. 자, 법원이에요. 법의 근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인 관습이란 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이건 사실인 관습인데요 했는데 법원이 몰라. 그럼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돼요?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했었어야 됩니다. 자, 사실인 관습 관련 분야의 재정법의 강행 규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의사를 보충하는 기정으로서 재판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106조 조문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틀린 지문. 자, 정답 3번이네요. 자, 2번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번에 바로 2번으로 신의성실의 신의칙도 같이 나왔는데 보통 한 문제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왔네요. 자, 신의칙은요. 자, 여러분. 자, 민법의 대원칙이 뭐예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사적 자치의 원칙,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지 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든지 소유권 우선의 원칙 등등인데 어렵다. 뭔만의 원칙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는 니들 마음대로 결정해라. 자, 계약은 니네 마음대로 해라. 계약 당사자를 누구로 할지, 계약의 내용은 뭐라고 할지, 기간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싹 다 니네가 알아서 정해.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은 난리가 날 겁니다. 계약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계약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만 지켜. 니네 마음대로 하되 최소한 이것만 지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사회적 형평의 원칙 등등 있어요. 이것들을요, 우리는 제한 원리라고 하는데 이 제한 원리의 대표적인 예가 신의칙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끔 들어요. 민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그랬을 때 신의칙이요. 왜? 민법 2조니까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 조문에 적을 필요도 없을 만큼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너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민법 2조의 신의칙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이 위반되잖아요. 신의칙 위반은요, 신의칙 위반은 가행법규 위반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2번,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항변권 행사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다. 여러분,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죠. 따라서 항변권 행사 등에서도요, 자, 적용됩니다. 이거 구체적인 판단 된 사례 혹시 소멸시효의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국가 소멸시효의 항변에 대해서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다. 국가가 신의칙을 주장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정답은 뭐예요? 신의칙 위반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전제는 뭐예요? 신의칙의 항변권 행사 등에도 신의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3번,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상속하는 너무 중요하다. 자, 이런 경우에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자,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이다. 자, 그런데 이때 본인이 사망하게 돼서 요 아들내미가 무권 대리인이었는데 이 아들내미가 요 두 가지 권리를 모두 상속을 한 경우에 만약에 이 아들이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한다는 것은 먼저 계약한다고 하면서 소금바닥을 뒤집는 행위랑 똑같으니까 이건 신의칙에 반하게 되죠. 자, 4번 너무 중요하다. 가행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신의칙과 강행규정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언제나 강행규정이 이겨요. 가행규정이란 것은 공서양속 위반 행위를 자, 금지하고자 효력을 아예 인정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당사자 사이에서 야, 그땐 너가 한다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말 바꾸면 어떻게? 말 바꾼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강행법규를 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말 바꾼 것 때문에 상처받은 게 더 중요해요? 아니면 강행법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강행법규를 더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틀렸어요. 자, 조건의 성취를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성실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시키더라도 자, 여러분 요거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친구야, 너가 만약에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를 사줄게라고 뭐 조건부 증여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야, 놀러 가자고 하면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민법은 뭐라고 봅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한 것을 봐요. 자, 거꾸로 자, 이때는 이제부터는 행정사 시험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자동차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자, 예비 수증자죠.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행정사는 중요하지 않아. 난 지금부터 무조건 자동차를 위해서만 살 거야. 이러면서 컨닝을 했어요. 신의칙에 위반한 행위 컨닝을 해서 자동차만 따면 되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는 말든. 그렇죠? 그래서 컨닝을 했어요. 그러면 조건 불성취가 가능하죠. 자,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그 조건을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는 있죠. 자, 이 3번 법원에 의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 문제네요. 여러분, 부재자 재산 관리인과 실종은요 따로 좀 정리를 하셨을 겁니다. 자, 먼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조문 문제입니다. 뭐 해야 되죠? 갑의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법원에 의해서 선임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죠. 보통 부재자 재산
갈린 갑이 을한테 부재자 재산 관리를 맡겨요. 본인이 선임할 수가 있고요. 본인이 그냥 어디 좀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와. 그런데 이 사람 건물이 그냥 내팽개쳐져 있어요. 자, 재산이라고 하는 건요, 개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사회적으로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이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하면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고요. 본인이 선임하면 일종의 임의 대리인으로서 성질을 가져요. 자, 그럼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딱 선임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관리할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24조 1항. 자, 다음에 법원은 갑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야, 여러분, 갑의 재산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갑의 재산은 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때 을은 공짜로 일하라고 하는 건 좀 그래. 그런데 나라에서 돈 주는 것도 좀 그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죠. 그쵸? 자, 그래서 24조 4항에 따라서 조문으로 박아놨어요. 왜? 이런 경우에도 야, 내 돈을 왜 마음대로 쓰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갑에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을은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 여러분, 저를 보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래요. 자, 이거는 법적 성질이 뭐예요? 우리 말소 등기잖아요. 말소 등기 법적 성질은 뭐다?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자,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렇죠? 물권적 청구권. 214조겠죠.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뭔가요? 그렇죠.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자,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로 선임된 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지요. 왜? 본인에게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요.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 4번 법원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행위를 사후 추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 갑소유 건물을 을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급해서 미리 판 다음에 사후 자를 받는 거죠. 사후. 자, 이런 경우에 추인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을이 갑의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자, 갑이 사망이 됐어요. 갑의 사망이 됐으면 부재재산관리인으로 선임 결정이 당연히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을은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갑이 사망했다고 해서 을 너는 더 이상 부재재산관리 아니야. 그럼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딱 끊기죠. 딱 끊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자, 을은 계속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대리권의 소멸 기억나세요? 대리권의 소멸, 공통된 소멸 원인은 뭐예요? 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심판, 파산, 요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했네? 이미 법정 대리인이라며.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 권한 행사할 수 없어. 이렇게 형식 논리적으로 기억했으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4번 사례 문제예요. 사례 박스 문제. 거의 유일한 사례 박스 문제예요. 자, 이게 조금 어려워. 난이도 상 중에 하나입니다. 난이도 상이면 많이는 없어요. 총 25문제 중에 제 기준으로는 난이도 상 문제가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로 볼 수도 있었는데, 자, 1번은 난이도 상이에요. 1번은 난이도 상인데 1번과 4번이 난이도상 앞부분에 어려운 내용을 조금 많이 넣는 게 최근 산업인력공단의 트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한능력갑이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보세요. 동의가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으로 속이고, 병과 X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여기까지만 따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한능력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요 3명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성년 후견인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 피성년 후견인은요,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동의 있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자기가 하더라도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소권 배제 안 돼요. 자, 그리고 병과 X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기본 그림 그려봅시다. 아이고. 기본 그림 그려봅시다. 자,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 토지에 관하여. 근데 갑에게는 어머니, 을이 있었어요. 자, 속임수를 쓴 갑이 미성년자였다면 취소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갑과 을 둘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자,
원래는 을이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 뭐예요? 갑이 속임수를 하니까 민법제 118조에 의해서 18조에서 어떻게 되죠? 속임수가 배제됩니다. 물론 이 속임수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 속임수가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판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기억 지문은 뭐예요? 속임수를 썼다면서요. 인정되는 속임수를 썼다는 거니까 맞는 지문. 2번 취소권 배제하기 위해서 갑이 속임수를 사실을 병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병이 스스로 증명해야 돼요. 자, 여러분 혹시 증명 책임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 증명 책임이란 것은요 조금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증명 책임 철저하게 이해입니다. 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요 각 당사자의 증명 책임에 관하여서 우리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는 것을 딱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법률 요건에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요건이라고 불러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뭐라고 부르죠? 법률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요건 뭐뭐 하면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들이 여러 가지가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존재는요. 이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뭐 하면 야 이런 거 존재했었어. 뭐뭐 했어. 그러니까 이거 해줘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다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법률상 추정되는 경우. 자, 갑이 자신을 단순히 능력자라고 말하는 것. 단순하게 능력자로 말해야 될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행사해야 되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성인이다 혹은 내가 군대를 다녀왔다라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속임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기억하실 겁니다. 자, 속임수를 쓴 갑이 피성년 후견인 나오죠? 이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죠. 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니까요.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동의가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데 뭔 상관입니까? 속임수든 아니든. 그쵸? 자, 5번 민법상 한정후견인 제도. 한정후견인. 자, 한정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표로 조금 정리를 하시면 기억하기 편합니다. 안 그러면 싹 다 조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범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제도다. 여러분 눈을 조금만 이렇게 뜨고 보시면 이게 보여요. 하지만 잠깐만 딴 생각했으면 이거 바로 틀렸을 겁니다.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한정후견인하고 우리 한정후견 제도라고 지금 말이 조금 그래요. 네, 문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자, 한정후견 제도랑 우리 성년후견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 피한정후견인가 피성년후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질병, 장애, 노령 여러 가지 이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는 뭐예요?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경우에는요.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자, 그러니까 2번이 바로 틀린 질문이죠. 네. 자, 13번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피성년 후견인 경우와 마찬가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의 말은 들어봐야 되죠. 말은 들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그 내용에 기속됩니까? 그렇지 아니한다. 자, 피한정후견인 행위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에 대한 변경 청구는 검사나 지방자치 단체장도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있죠. 이게 왜 가능하죠? 검사랑 지방자치단체가 누군데요? 여러분, 이 한정후견, 우리 이 제한능력 제도에 대해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본배사후장이에요. 본배사후장,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혈조, 후견인, 그 다음에 여기 장. 이거 제 수업 들으신 분만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본배사후장이라고. 그래서 특이한 뭐 두문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도문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은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다. 정신 상태가. 아무도 없어요. 근처에. 사촌, 배우자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검사가요. 자, 공익의 대변자가 돼서 이 사람에게 청구권을 준 겁니다. 자, 5번 피한정 후견인이 그 법률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데요. 잠깐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는 거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가 없죠. 이 정도는 해야죠. 인간으로서의 어떠한 그
모든 그 권리, 모든 권리를 완벽하게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한능력 제도를 만드는 건 뭐예요? 오히려 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아니라 이 보호해야 될 제한 능력자들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들이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즉 이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었는데 그때그때 취소하면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의 안전을 깨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제한 능력자의 보호와 거래의 안전이라는 이 두 가지 대명제를 적당하게 버무려서 적당하게 비율을 조정을 해서 균형을 맞추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 6번 민법상의 정관. 여러분, 법인의 정관은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다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자, 생조문 문제의 확률이 아주 높아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어이구, 조문인 줄 알았는데 바로 판례가 나오네요.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다. 여러분, 어떠한 규정이 있으면 이 규정에 적용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규정의 내용에 구속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갑이 그 건물을 을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반드시 갑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되긴 하는데, 지켜야 될 의무를 갑에게 부과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걸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했으니까, 1월 31일까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봅시다. 자, 갑이 을에게 핸드폰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 약정서를 하나 딱 줍니다. 아이고, 고객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조는 계약 기간은 2년이다. 2조는 뭐 요금제는 이거다. 3조는 뭐 4조는 뭐 5조는 뭐 쭉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약관이라 그러거든요. 약관. 그러면 이런 약관이 내용이 갑이나 을이나 둘 다 이걸 지켜야 된대요. 왜? 애매하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요거는 당사자가 약속을 하는, 즉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한 것을 문서화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계약의 내용, 자기네들끼리 여기 구속되기로 했으니까 이거 지켜야 돼 라고 봤어요. 자, 그런데 법인의 정관은 어떨까요? 법인의 정관 똑같잖아요. 법인의 정관. 여러분, 여기서 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고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죠. 자, 그럼 사단법인이 어떤 정관을 쭉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원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약속하자. 야, 일로 와봐. 다 약속해. 그리고 우리 이거 지키자. 왠지 그렇게 보이면 이것도 계약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아니라 이건 법규야. 그래서 애매할 때는 계약, 즉 법률행위 해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법규의 해석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했다? 자치법규라고 했습니다. 틀렸어요. 자, 재단법인의 정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방법을 정해놔야 돼요. 왜? 정관에 뭐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재단법인의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재산이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을 막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 자체가 법인의 정관의 변경에 해당해요. 자, 그래서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방법을 정관의 정한 때에 한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3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요.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무제한설이에요. 무제한설이란 건 뭘까요? 그렇죠. 선악이 불문하고 대항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죠? 비법인 사단. 자,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상대방 제3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대표권 제한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상관이 없죠.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이에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의 전권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자, 대표가 뭐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재단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상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요. 우리 요런 그 규정 있죠. 자, 사단법인에서
재단 이 목적, 목명산 이렇게 뭐 외우시죠? 목명산이 원래 남산이잖아요. 목명산에 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자, 그쵸? 사자가 여기 살고 있어, 막 이렇게. 자, 그런 경우 우리 봤어요. 이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가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단법인 플러스 두 개, 사원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원의 족실 정경, 그리고 법인의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존립시작이나 해산 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아닙니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민법은 비교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가 있잖아요. 재단법인, 사단법인, 관습법, 사실인 관습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가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 자, 7번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중에 비법인 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바로 보시면요.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쭉 있거든요.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유추를 한 걸 봅시다. 유추되는 게 뭐 있어요? 불법행위죄 35조, 사원총회 결의 방법, 포괄이 유인 금지, 대표자의 업무, 그리고 청산인의 선임, 다윈 지휘 양도 다 뭐예요? 이게 암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자,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으로 사원이라는 존재가 있음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출을 할 수 없는 건 뭘까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대표적인 뭐예요? 그렇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번 볼까요? 그러면 유출할 수 없는 건 뭐겠어요? 바로 쭉 보면 대표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야. 대표권 제한 4번이겠죠? 그래서 60조를 유출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자, 8번 민법상의 법인의 소멸,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우리가 해산과 청산의 개념을 아셔야겠죠. 법인 문제.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는 때도 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맞죠? 사원 청산 종결 등기. 이건 너무 중요하다.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진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 법인으로서 계속 종결하는 거예요. 자, 법인의 존속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설립 등기를 했을 때부터 청산 종결 등기가 아니라 청산 상호가 실질적으로 종결했을 때까지예요. 자, 그러면 설립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인정될 여지는 있다. 자, 3번 채권은 청산인은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되고, 최고라는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채권자한테 채권 신고를 물어봅니다. 청산인이 채권자한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법인 해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뭐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거 좀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저 채권자님 그래서 채권 얼마나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최고해야 되고, 알고 있는 채권은 제외할 수 있다. 이거 왜 틀렸나?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 있죠? 여기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채권자는 다 최고를 해야 돼요. 따라서 제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겠죠? 아니, 우리 법인 그만하려고 그러니까 돈 갚을 거 갚아야 되는데 채권 얼마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알고 있네 하면 해야 됩니다. 자, 4번 법인이 파산이 아닌 이유로 해산하는 경우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자, 법인의 기관이 청산 법인의 기관인 청산인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민법상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가행 규정이므로, 가행 규정일까요? 자, 이거를 지네들 마음대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하면, 갑자기 법인을 만들었다.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법인이 소멸해요. 사라져버려요. 권력이 없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채권자 등의 제3자 등의 법적인 지위가 심각하게 불안해집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해는 장애인 재산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맞는 지문. 자, 9번 주물과 종물. 자, 법률 객체. 우리가 객체라는 건 재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 공부할 때도 재밌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금 민법은요, 민법에서 공통된 부분을 민법 총칙에서 갖다 넣어놨죠. 그러면 권리에 주체, 객체, 변동 공부한단 말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쵸? 소멸 시효까지. 그래서 주체부터, 자, 권리 주체부터 소멸 시효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권리의 객체를 봅시다. 우리 재산권적인 측면, 우리 민법에서 권리는 크게 두 가지죠. 뭐죠? 재산권과 가족법상의 권리예요. 가족법상의 권리는 그렇다 쳐도 재산권은 두 개로 또 나눠요. 물권과 채권이에요. 그러면 물권의 객체는 뭐예요? 물권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물권의 객체는 뭘까요? 나는 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물건인 경우가 많죠. 물론 그 물건 항상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권리도 될 수가 있지만 일단 물건은 그 객체가 물건이에요. 채권은 뭘까요? 몇 월 며칠까지 돈 갚아. 이걸 뭐라 그래요? 야, 몇 월 며칠까지 돈 갚아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이 몇 월 며칠까지 돈을 갚기로 약정했기 때문이죠. 그 약정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채권이다. 채권이란 것은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급부 청구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안 갚잖아요. 채권이란 것은 야, 돈 갚아, 돈 갚아, 아, 돈 좀 갚아줘, 갚아줘. 이게 이게 채권이에요. 그러면 그 채권의 목적은 뭐예요? 채권의 대상은 뭐예요? 채권의 객체는 뭐예요? 그렇죠, 급부예요, 급부. 그런데 이 각 채권의 급부란 것은 약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각각의 급부 의무가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은 각각 발생하는데 자, 이걸 총론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급부의 내용을 없죠. 이거는 자, 강론에 가 있어요. 강론. 채권 강론에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급부가 전부 다 강론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권리의 객체인데 실제로 다루는 건 뭐다? 우리 시험범위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물권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험범위 밖이에요. 하지만 시험 봐야 된다. 특히 우리 물권의 개념, 특히 동산과 부동산 부합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요. 원물과 가실, 또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은요, 간단한 두 문자로 보시면 좋죠. 뭐죠? 상부 동독. 제가 이렇게 두 문자를 많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연결된 부분이 아니라 좀 독립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부분은 간단하게 두 문자 외우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 자, 주문과 종물은 동일한 소유자, 상부 동독에서 동이에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어야 돼요.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까? 여긴 독은 뭐예요? 동은 동일인 소유여야 되고 독은 뭐예요? 독립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자, 주물과 종물은 서로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의 물건으로 한 덩이로 돼버렸다면 그것은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이죠. 틀렸어요. 2번 주물 사용자의 상용에 공유하고 있다. 여기서 상이 상용에 공유하는 거예요.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으면 종물이다. 상용에 공유한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용, 항상 사용하는 것에 공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물의 효용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물이다. 자, 이렇게 제 수업은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요, 주물에 충성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번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자,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없고, 자, 여러분, 주물과 종물은 앞에서 봤지만 상부동독에서 독립한 물건이에요. 철저하게. 그렇죠. 철저하게 이건 독립한 물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 때문에 주물을 팔 때 종물이 따라가거나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 종물에도 효력이 미치는 거지 당사자가 이것을 별도로 처분한다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쵸? 할 수가 있어요. 자,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서는 법리는 주된 권리와 종된 관리 상호간에 적용이 됩니다. 오히려 주물과 종물보다는 요즘에는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 훨씬 더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물은 종물에 처분한다는 법률 효과는 주물의 권리 관계가 공법상 처분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2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법률행위의 계약의 자유는 사적 자치의 중요한 발현 형식이다. 자, 민법에서의 사적 자치가 가장 중요한 법적인 대원칙이다. 그 중에서 요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 소유권 우선의 원칙, 그리고 과실책임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맞는 지문. 2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에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다. 맞죠? 자, 단독행위란 것은 법률행위 일종입니까? 일종이죠. 자, 법률행위라는 것에서 의사가 한쪽에만 있으면 단독행위라고 부르고요. 양쪽에 다 있으면 계약이라고 불러요.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3번 맞는 지문. 4번 유언과 상속. 법률효과 발생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통이 있다. 보세요. 자, 상속 같은 것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가만히 있어도 재산을 상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하는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사망하면요.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건물을 아들이 소유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등기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틀린 질문. 5번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죠. 자, 11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제일 쉬웠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해서 이런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당황하면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 단독행위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원시취득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민법 공부하자마자 머리가 터져라 생각을 하시면 답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민법은 앞뒤 양옆 상하좌우가 마구 자기네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법입니다. 뒷부분을 모르고 앞부분 모아서 100%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은 반드시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파트에서 단독행위라든지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이런 개별적으로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간단한 두 문자로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단독행위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하면 헤헤 웃는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유제포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계는 단독행위고요. 유언 단독행위고요. 소유권의 포기 단독행위고요. 법정 행사 해제권 여기서는 해제니까 해제권의 행사 다 단독행위예요. 근데 사인증여는 뭘까요? 사인증여란 것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 계약이에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내가 죽으면 너한테 얼마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도록 하지요.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었죠.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에요. 유언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에게 얼마를 준다. 내가 죽으면 을에게 얼마를 준다. 이게 유언이에요. 이렇게 해서 준 것을 유증이라고 하고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계약이고요. 이건 단독행위가 법적 성질이 달라요. 하지만 누가 봐도 이 사인 교형은 유언에 따른 그 주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걸 유추 적용합니다. 네, 증여가 붙어 있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증여는 계약이에요. 자, 다음에 12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드디어 나왔네. 이제 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03조. 자, 103조는 구체적인 예시를 많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하다만. 자, 부동산 이중 매매 계약입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이란 말이 조금 나왔었어. 근데 우리 시험은 좀 압축하면서 이의신청의 여지를 좀 많이 남기는 편이에요. 근데 또 한동안은 또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은 제가 별다른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괜한 혼동을 드릴 것 같아서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물론 깔끔합니다. 깔끔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냥 좀 그게 약간 갸웃하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의신청도 올리기는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자, 왜냐면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하기는 막 이상한 문제는 없어요. 자, 도박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금전 소비 대차 계약. 자, 도박 자금에 들어갔으니까요. 도박 자금으로 제공할 소비 대차 계약이 돈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 계획 혹은 건물로 대신 변제하는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103조 위반이에요. 자,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성공 보수 약정. 자, 이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변호사님께 얼마를 드립니다. 민사는 괜찮지만 형사는 103조 위반이죠. 왜 그런다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을 누가 푹 찔렀다고 한번 해봅시다. 살인 행위를 했어요. 그 살인 행위를 한 것 자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자, 변호사가 내가 변호를 잘할게. 잘하면 너 무죄 나올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살해했다라는 사실이 없어져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뭐 여기에도 뭐 여러 가지 그 형법상의 어떤 요건들이 구성 요건이란 것이 있거든요. 구성 요건, 위법성, 뭐 이런 책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범죄가 일어나는 건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변호사가 말을 착착착 해가지고 없었던 것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사법의 신뢰가 깨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공 보수 약정 형사 사건에서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 자, 소설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주는 것은 당연한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나 여기서 통상적이지 않은 이거 뭐죠? 적어도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있는데 부산에 살고 계신 분한테 좀 올라와 주세요 하면 여비 정도랑 숙박비, 밥값
이 정도는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지상정으로요. 하지만 자, 통상적이지 않은 거액의 약정을 했다면 이건 백상조 위반이에요. 또 뭐 있죠? 비슷한 거?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거 또 뭐 있죠? 그렇죠. 허위에 진술할 것을 목적으로 하면 무조건 무효. 자, 해외 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한국으로 컴백했을 때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 자, 교육 연수를 받았어요. 한 3년 동안 외국에서. 그래서 야, 연수 받을 동안 우리가 돈을 좀 줄 거야. 돈을 줄 테니까 한국에 컴백해서 한 6년 동안 일해.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 회사 더 이상 일하기 싫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야, 그렇다고 이거 103조 위반은 아니야. 그 정도는 야, 인정해 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틀린 질문. 자, 13번 불공정한 법률이 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야, 여러분 까다롭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자, 경매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쫙 한 방에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자,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경매랑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증여 있죠? 증여는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고 편무계약이에요. 즉,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이행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증여에서도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상증여 계약이 원칙이에요. 아니, 상대방이 어떤 반대 급부가 없는데 무슨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까? 틀렸어요. 2번 매매계약에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인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해당돼서 이미 무효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우리 민법은 104조이긴 한데 103조의 하나의 예시로 보고 있죠. 103조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법률 효과, 죄송합니다. 법률 효과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절대적 효과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효과, 절대적 무효라고 하면 세 가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효과 세 개 시작.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 선의의 제3자 같은 사람이 포호가 안 돼요. 자,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을 했으면 자,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746조 불원급이 적용되죠. 또 뭐 있을까요? 마지막. 자, 우리가 법률행위에 추인돼요? 안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안 되고요. 추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104조 같은 경우에는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 인정이 됩니다. 추인으로 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다. 맞죠? 자,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로서 선의인 제3자에 대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틀렸어요. 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4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 민법 제107조로 넘어왔네요. 옳지 아니한 것은 107조에서는 진위의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요. 107조 2항도 중요하고요. 107조 1항 단서도 중요합니다. 좀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사례나 뭐 판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직서 사건 있죠.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 사람이 진인지 아닌지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유효. 다만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자, 2번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의사표시의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했다. 맞아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입증 법정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는 거예요. 107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법률 효과 무효이다.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진위 아니라는 사실과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 보세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 왜 2번, 3번, 4번, 네. 다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유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된다가 아니라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진이란 것은 진짜 속마음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의사표시를 외부에 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뭐죠? 그 당시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반드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볼 수 없다. 이런 판례 있죠. 자, 그래서 착오랑 차이점은 뭐예요? 착오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 착오라 그러는 거고 아는 것을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는 또 나눠요. 만약에 통정이 있었다면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죠. 네. 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자, 15번 의사표시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는 경우라면 기망행위를 누가 했는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상대방이 대리인에 의한 사기. 여러분, 갑이
을 했어.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갑이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사기 취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을이 그 사실을 사기쳤던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만 A가 을의 대리인이라면 몰라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알리지 않고 일부러 침묵했다면 이 사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아파트 사건입니다. 자,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얘는 건설사고요. 수 분양자예요. 근데 이 아파트의 저 뒤에 공동묘지 혹은 바로 옆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었어요. 이 사실을 갑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자, 갑은요, 을에게 고지를 해야 된대요. 왜? 고지. 왜? 신의칙 때문에. 신의칙상에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를 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었다. 이러면 부작위에 의한 위법성이 인정이 됩니다. 곧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예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죠. 자, 기망행위라고 여기 써 있는데 혹시 여러분 요건 나눌 때 요건 이거 따져서 나눠 보셨나요? 그 기망행위에 의한 취소의 요건이 뭐예요?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 또 하나 위법성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둘 다 요건이 뭐랑 똑같죠? 불법행위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취소 후 부당이득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틀렸죠? 자, 2단의 고의.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계속 조금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 126조 표현대리에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나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죠. 자,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인데 이것을 기본대리권으로 해서 남편이 아내 소유의 건물을 팔아먹었거나 이랬을 때 126조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가 있죠. 자,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래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표현대리에서 자,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이 외관을 창출하는 데에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경우에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이면 안 되겠죠? 자, 3번 처음부터 아무 대리권도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안 돼요. 왜냐면 이건 지금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요것도 조금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는데, 자, 보세요. 처음부터 아무런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의 대리행위를 소멸 후에 129조 표현대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자, 어떤 사람이 대리권이 있었어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법률을 행위를 했을 때 129조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대리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복대리. 자, 대리권이 없어요. 이 복대리인은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리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았어요. 그쵸? 얘는 있다가 소멸했어요. 그런 경우에도 129조 표현대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판례의 태도예요. 따라서 이런 3번은요, 정말 조금 아주 좀 세밀하게 판단을 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판단하면 16번 문제는 전원 정답이 되죠. 만약에 이걸 문제를 골랐으면 틀리면 안 되잖아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머지랑 관계없이 전원 모두 정답이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4회 문제랑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문이 똑같기 때문에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큰 문제는 없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틀리신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너무 명확한 판례여가지고요. 판례가 많아서. 4번 대리권 수요 표시로 인한 표현대리 125조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존재에 대한 상대방의 선임이 무사실은 요건이 아니었다. 모르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없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되죠. 네. 고의 또는 선임 무과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25조, 129조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126조는 조금 특이합니다. 뭐죠? 정당한 사유라는 이름으로 그 정당한 사유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되죠. 126조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과실이 있고 선의가 아니라 과실이 있고 혹은 악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표현대리 성립으로 본인의 이행 책임을 질 때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 과실상계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민법상 무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효는, 자, 이것도 제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라고 좀, 구분을 해놨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라, 이게 좀 길죠? 네, 가장 길었던 질문이에요. 문제요. 법률행위 일부 무효. 야, 우리 민법은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까? 일부 무효가 원칙입니까? 전부 무효가 원칙이고, 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자,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 일부 무효가 인정되는 예가 있죠. 무슨 예죠? 일가분. 자, 어떤 법률행위가 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며 가분성이 인정된다면 일부 무효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맞는 질문. 2번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요건을 구비하고 다른 법률력의 요건 구비하고 무효를 알았더라도 그 다른 법률행위 할 것을 의욕했다. 이걸 뭐라 그러죠? 가정적 의사라 그래요. 그러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걸 뭐라 그러죠? 무효행위의 전환, 무전다. 제가 두 문자를 많이 안 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두 문자만 해도 다 해결이 되는 문제였어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죠. 무알세, 무효행위고 알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기 전에 한 매매가 처음부터 애초에 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것이죠. 자, 틀린 질문 5번.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거약을 하는 경우, 자, 무권리자 처분 행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자,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효예요. 볼까요?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갑의 아들인 을이 병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요, 볼게요. 자, 만약에 계약 당사자를 갑으로 인식했어요. 건물은 갑 소유인데 갑 소유로 등기로 돼 있는데 갑 거를 얘가 대신 팔러 왔구나. 그러면 계약 당사자를 갑으로 인식했다면 이건 뭐예요? 의뢰 행위는 무권대리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을이 갖고 와서 자기가 계약 당사자인 건양 마냥 계약을 체결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 당사자입니다. 그러면 병은 을을 계약 당사자로 한번 봤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건물은 을 거 아니잖아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 소유 물건을 팔아도 효력이 있다.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하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계약은 유효해요.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름으로 일단 등기를 옮겨놔야겠죠. 등기를 옮겨나가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조를 했어요. 위조를 해서 등기서를 위조를 해서 자기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행위, 물권 행위는 무효예요. 이걸 무권리자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갑이 만약에 추인을 했다고 해봅시다. 추인.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이잖아요.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어때요? 무권대리랑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한 끗 차이예요. 병의 인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보냐면 맞아.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무효가 맞아. 그런데 이거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을 적용하지 말고 똑같이 생긴 거의 비슷하게 생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을 준용하도록 해, 유추 적용하도록 해.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급표를 인정시켜 라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쵸? 맞는 질문 18번. 자, 미성년자 사례 문제랑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사례 문제가 아닌 경우. 자, 미성년자 매매 계약을 미성년으로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민법 제146조가 규정하는 취소권 행사 기간. 기본적으로 여러분 취소권 행사 기간은 언제예요? 추인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법률행위를 할 때 몇 년? 10년, 3년, 10년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딱 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언제 추인을 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는 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뭐예요? 내가 인식하고 알고 또 그 다음에 그렇죠. 취소의 원인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미성년자는 성년이 됐을 때부터 3년, 계약을 체결했을 때부터 10년보다 먼저 도래했을 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 먼저 도래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어. 3년, 10년 내 행동해야 한다. 맞죠? 취소할 수 있는 날의 원인의 종료.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취소 원인의 종료로 취소권 행사에 관한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서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를 얘기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른 날부터 3년,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매매 계약을 안 날부터 3년.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부터 알았으면 추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 매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 중 어느 것이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법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규정은 취소권 소멸의 규정은 제척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 기간이다. 자,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러면 이 형성권에 관련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는 소멸시효예요,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죠. 따라서 틀렸고요. 자, 여기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뭐죠? 이런 경우에 제착기간 준수 여부를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있나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취소권은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146조가 규정하는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자, 19번 문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법정 추인 사유. 자, 법정 추인이라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이 되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때는 법적 인식 가능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그 상태 있죠. 벗어나야 돼요. 취소 원인으로부터 벗어는 나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죠? 요건 하나 더 있는데. 전이경 담양가. 따라서 전이경 담양가 뭐가 없어요? 자, 상대방이 전이경 담양강 중에서 여기서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와 또 양도, 취득하는 권리의 양도,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추인됩니다. 상대방이 한 경우는 추인 안 되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 법정 추인에서 제일 많이 나온 형태죠. 자, 법률행위의 조건에가 부관 벌써 넘어왔네요. 옳은 것은 자, 해제 조건이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맞아요? 맞아요? 잃는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해제 조건이 성취를 하게 되면 왠지 소급해서 잃을 것 같죠? 이런 거 없습니다. 요때부터 잃는 거예요. 잃는 거. 자, 그러면 정지 조건은요. 그때부터 발생. 취득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 자, 조건이 성취할지 안 성취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조건은 부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권리를 처분, 상속 또는 담보로 할 수가 있어요. 틀린 질문. 자, 3번. 선량한 공소양속 위반 조건이 법률행위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다. 자, 이러면 조건만 공소양속 위반이면요. 이 계약 전부 다가 무효예요. 이 조건만 무효예요. 보세요. 너가 저기 병식이 가서 칼로 푹 찌르고 오면 조건이죠. 10억 원 줄게. 그럼 이것만 무효이면 갑은 을에게 10억 원을 준다. 이런 징역 계약만 살아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요거는 틀린 지문. 3번은 틀린 지문. 4번은요.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을 뭐라 그러죠? 불능조건. 그렇죠. 불능조건. 자, 기해무 불정무죠. 기해무 불정무. 그러면 해제가 이미 성취할 수 없었던 불능조건이라면 이것은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죠.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153조. 자, 21번 민법상 기간. 자, 우리 기간 한 문제씩 꼬박꼬박 잘 나오죠. 그리고 기간의 계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행정사 민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계산 문제로서는 많이 나오는 게 기간이에요. 사실 그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죠. 네. 기간의 계산이 법령, 재판상 처분 또는 법률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자, 기간에 관련해서는 민법의 규정을 해놓고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거의 모든 법에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모든 법률마다 기간의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지는 않아요. 자, 민법이 여러분 법의 왕이에요, 왕. 자, 민법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사법뿐만 아니라 공법, 지금 말씀드렸죠. 여기 공법관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소송이죠. 자, 소송을 할 때 며칠까지 송달해야 된다, 며칠까지 소를 제출하세요. 다 민법의 규정을 갖다가 씁니다.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 자, 원칙적으로 초일 불산입의 원칙입니다. 계산을 할 때. 그런데 초일을 산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0시부터 시작할 때 혹은 나이 계산할 때 말이죠. 자, 기간을 일, 주, 월, 연 정할 때는 뭐예요? 이거 역법적 계산이에요. 자, 역법적 계산이면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달리 정할 수가 있죠. 그게 틀렸네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죠. 조심하셔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요거 그래서 이거 하나도 안 어렵지만 나름 상으로 집어놓은 문제예요. 얼핏하면 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그 기간은 그 이 길로 만료합니다. 자, 며칠까지 돈 갚아. 근데 그날 은행이 문을 안 닫아요. 관공서가 문을 안 열어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맞는 질문. 자, 22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말 많이 나오고 특 A급으로 꼽혔을 겁니다. 자,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죠. 여러분 비교하는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자, 표로 비교를 하시면 좋아요. 자, 우리가 소멸시효의 법적 취지랑 제척기간의 법적 취지가 달라요. 소멸시효란 것은 권리 행사를 태만히 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서, 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우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척기간이란 것은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얘가 계속 태만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을 조금 달리 봅니다. 전체 사회를 봐요. 자, 이런 불안정한 법률 상태가 계속되면 이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법률 상태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것을 법적 취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축 같은 거가 중요해요. 보세요. 단축 같은 게 따로 있으면. 자, 만약에 소멸시효 기간이 단축이 가능할까요? 원래 10년짜리를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1년으로 하겠다는 거 다 가능할까요?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채무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중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10년은 돼 있는데 20년으로 하는 것은요, 채무자에게 가혹하죠. 그건 안 돼요. 자, 이런 거. 자,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가 없죠. 자, 만약에 소멸시효 이익이라는 것은 시효 완성에서 얻을 만한 이익이에요. 그래서 미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포기할 수 있죠. 자,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해서 이때부터 생긴다. 맞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제척기간이 경과할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권리가 소멸했다. 맞고요.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즉 권리 행사에 법적 장애가 없어질 때부터입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다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다. 아유, 아까 말로 그냥 싹 했는데 바로 문제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맞는 질문.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3년의 소멸시효 기간. 여러분,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의 요건 뭐예요? 대기기예요. 대기기. 자, 대상이 되느냐, 기간에 해당하느냐, 또 대상에 해당이 되느냐, 기간, 그리고 기산점,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기간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요. 최근 들어서 소멸시효 기간의 시험 문제가 2년 연속 나왔는데요.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나와요. 여러분 3년짜리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죠? 제가 3년. 아, 재수가 수업을 안 했군요. 죄송합니다. 3년짜리는요, 첫 번째. 자, 이자 기타 1년 이내로 정한 경우, 1년 이내로 정한 금전채권, 또 전문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전문가. 자, 변호사, 공증인, 법무사 등등 있죠. 이 사람들 있죠. 그쵸? 요 사람들의 관련된 채권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채권들. 조심하셔야 될 게 세무사 포함 안 돼요. 재작년에 이게 나왔죠, 여러분? 여러분 시험에. 세무사 포함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도급에 관련된 거. 공사대금 채권. 공사대금에 관련된 거, 공사대금에 관련된 채권. 또 뭐 있죠? 여기에? 자, 요 정도만 일단 공부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 도급에 물품대금 채권 이런 거 있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품대금 채권 이런 거.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게 편해요. 자, 1번 맞죠? 2번 맞죠? 저 의사는요, 여기 전문가에 포함돼요. 3번 도급 맞죠? 4번 변호사 직무에 관한 채권 맞죠? 5번은요, 판결에 의해 채권들 확정이면 3년짜리라 하더라도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그쵸? 이거 못 외워요. 이런 식으로 못 외웁니다. 전문가, 그리고 물품 대금, 요거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13번에 5번. 24번. 소멸시효 기산점. 자, 소멸시효의 기산점 원칙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소멸시효는 이행부터 진행한다. 여러분,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상대방이 동시행항변권을 행사를 하면 상환이행 판결을 했을 뿐이죠. 맞는 질문. 자,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이행불능 시부터. 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자, 따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부터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 맞는 질문. 조무침 하셔야 되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이런 소비자 계약은 여러분 좀 다르니까 매매 대금 채권 같은 거 볼게요. 기간을 며칠까지 돈 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행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조심하셔야 됩니다.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두 가지가 있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리고 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죠.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면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행사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죠. 자, 할부채무래요. 할부채무. 어떠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해야 되죠. 그죠? 자,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25번. 소멸시효 나왔어요. 소멸시효 중단 나와야 되죠. 소멸시효 중단. 자, 재판상 청구. 서로 중단 사유 뭔지 한번 잠깐만 볼까요? 자, 여러분, 요즘 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최고의 걸그룹 아이돌 누구예요? 청파지 있잖아요. 청파지 이분 그분들 있잖아요. 그쵸? 청파지가 최고로 압승합니다. 청파지 최고 압승. 각각의 어떤 중단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논점들 있죠.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재판상 청구는 그 소송이 각하 또는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걸었어요. 재판상 청구를 걸었어요. 재판상 청구죠 여기. 자, 그러면 나의 권리를 행사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나의 채권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취하 등이 됐을 때 문제예요. 그쵸? 없었던 것으로 되면 적어도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왜?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최고로서는요. 그 최고만으로서는 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6개월. 자,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자, 승인은 내가 채무자가 나 채무 있음 이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처분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안 되죠. 그쵸? 없어도 됩니다. 자, 시효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대인 간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저 설명하고 싶은 욕망이 확 가득 차가지고요. 자,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는 그의 통지가 아닌 후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 그대로 문제입니다.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일단 중단이 돼 있었죠. 당사자 사이에 어떤 재판이 중단이 돼 있으면 새로 확정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다시 뭐 10년짜리면 10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소멸시효의 중단 문제네요. 네. 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처음 이제 다시 공부를 하시면서 해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또 아니더라도 앞으로 공부 전략을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올해 시험 문제를 딱 보고 나서요. 여러분들 무조건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당장 작년과 올해 앞에서 봤지만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형은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하지만 난이도 조절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민법이 어려워지고 다른 문제가 조금 쉬워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민법이 무조건 쉽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새 과목을요 무조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건요, 여러분이 민법은 뭐 대충 열흘 전에 해야 되는데 하면 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안정적으로 점수를 계속 확보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셨던 대한민국 행정사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박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